부동산 거래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불인이들을 위한 긴급 속보 M뉴스, 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며 신탁사와 함께하는 한파 극복 2탄 지금 함께 하시죠. 대한토지신탁과 함께하는 M뉴스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부동산 경제 상황 악화로 신탁사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 비토지 신탁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토지 신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변함없이 배도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의 신속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대한토지신탁의 배도신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질문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럼요. 제가 불인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담보신탁과 처분신탁에 대해 전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앞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나 정말 그 신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신탁 사업은 크게 토지 신탁과 비토지 신탁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토지 신탁은 차입형 토지 신탁과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두 토지 신탁을 구분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네. 차입형 토지 신탁과 관리형 토지 신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해서 실질적인 토지 개발의 주체가 되느냐의 여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형 토지 신탁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것처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일반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토지 신탁은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그리고 분양 관리 신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담보 신탁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저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인데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우선에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사실 근저당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들어본 적이 꽤 있는 용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담보 신탁하고 근저당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히 담보신탁은 근저당을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한 후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어려운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게 되면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에 수익권 증서를 전달하고 부동산 소유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근저당과의 차이점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일 눈에 띄는 게 담보 설정 방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담보 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거고 저당 제도는 이제 근저당권만 설정하고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갑구를 보시면 이 부동산이 과거에 어떻게 이전됐고 얼마였는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을구를 보시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여 융통한 금전관계, 통상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이 표기됩니다. 그런데 담보신탁을 진행하게 되면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기재가 됩니다. 야, 이건 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 공시법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표제부는 그러니까 이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의 그렇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네.
의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그렇죠.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 갑구의 기록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네.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갑구의 기록이 남게 되고요.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 관계를 절연시킬 수 있어 대출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 보전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완벽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만약에 담보신탁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럼 그 세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탁계약 체결 전 임대차 계약은 선순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담보신탁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위탁자, 수탁자, 대출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인지한 상태로 날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담보신탁 체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먼저 체결된 경우에는 우선 수익자인 대출기관보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32기. 34기로 한번 네, 도전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담보대출하고 담보신탁을 비교했을 때 담보신탁의 장점은 뭡니까? 우선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당권 설정 비용 이하로 저렴한 편이고요. 채무이행 불가로 담보를 실행하게 됐을 때 공매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가에 매각되거나 매각 기한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 불이행 시 공매로 처리하기 때문에 채권 실행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 시 공매로 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하는 것을 환가 절차라고 하며 환가를 통해 환가 대금을 교부하게 되는데 환가 대금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액을 먼저 공제하고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에 위탁자에게 지급됩니다. 아, 이해가 아주 뭐 쏙쏙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분 신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분 신탁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대형 부동산인 경우 처분이 여의치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신탁회사가 매각, 분양,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최단 기간에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하고 적정 가격으로 처분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분을 신탁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신탁회사는 전문 노하우가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대신 처분해 준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분 신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탁회사가 신탁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갑종 처분 신탁과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시대로 소유권 관리와 처분 행위를 하는 을종 처분 신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 그럼 이 처분 신탁의 장점은 뭡니까? 일반 부동산 중개와 달리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된 상태이므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이제 해외로 이민 가시거나 뭐 발령이 나서 국내 부동산 처분을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뭐 맡겨야 할 때 이때 바로 믿을 수 있는 신탁사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의 처분이 되겠군요. 네,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신탁 등기된 상태에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그 책임준공형 관령 토지 신탁부터 방금 이야기했던 담보 신탁, 처분 신탁까지. 아, 우리 배 기자님 덕에 네.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제대로 배웠어요. 아유. 예. 그래서 한번 시험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32기 자신 있어 한번. 어려운 거 좀 내봐요, 배 기자님. 한번 내보세요.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관리형 토지 신탁과 차입형 토지 신탁의 차이는 사업비 조달 주체인가? 나 참, 배 기자님 너무 무시하신다. 이미 이름에 있잖아요. 관리형이냐 차입형이냐. 그쵸. 당연히 사업비 조달 주체죠.
정답입니다. 우후! 정답입니다. 우후! 관리형 토지 신탁은 신탁 회사가 사업 주체이지만 사업비 조달은 위탁자나 시공사가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 시공사는 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아니 뭐 배 기자님 덕분이에요. 아주 어려운 거 좀 내봐요, 배 기자님.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책임준공형 관리신탁은 책임준공 기한을 두는데 그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요거는 까다롭네. 보통 6개월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정해져 있냐 아니냐가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쵸.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보통 6개월이냐.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안 정해져 있구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신탁사에서 책임준공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사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하여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 기한은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협의하는 거 일단. 근데 보통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6개월인데 단언할 수가 없는 거죠. 함정이네, 세상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 우선 수익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살짝 헷갈렸죠, 이 문제. 그래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 자, 한 번 더 갈까요, 그러면? 네. 그렇다면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네. 2022년 12월 31일 이후 법인세 혜택이 없어졌다는데 사실일까요?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거 하면서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안 없어졌으니까 이런 문제를 냈겠죠. 자,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와우. 정답입니다. 와우.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31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PFV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해당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속되나 법인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어 존속기한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PFB가 어려워요. 어렵죠. 자, 하나 더 갈까요? 네. PFB. PFB는 취득세도 감면은 해주나요? 취득세도 감면은 해주나요? 좋으니까 물어봤겠지. 감면해 준다. 감면을 해준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전까지 PFB는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이었으나 2015년 12월 31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 50% 감면은 종료되었습니다. 취득세는 내야 되는. 네. 다 안 낸다고 뭐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낼 건 또 내야 된다. 다음은 담보 신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담보 신탁은 제가 자신 있어요. 담보 신탁해서 건물 소유주가 신탁사로 넘어가면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영상에서도 그건 강조했잖아요. 그쵸. 이미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다. 정답은 O. 정답은 오. O입니다. 정답은 오. O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사로 넘어오게 되어도 신탁계약 체결 전 임대차 계약은 선순위로 인정되므로 새로운 소유주인 신탁사와 기존 임차인과는 재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관계는 신탁 계약서에 반영하여 위탁자, 수탁자, 대출기관이 해당 임대차 계약 사실을 인지하여 신탁 계약을 체결하므로 임차인은 대출금융기관보다 선순위로 보전받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출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낮으면 손해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신탁사. 신탁사요? 제가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처분 금액은 처분 전 우선 수익자인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므로 대출 금액보다 낮게 처분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가의 하락 및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 대출 금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손해는 대출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기관, 은행. 신탁사는 소유권의 관리 및 처분 업무만을 담당함에 따라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위험한 순간에도 책임은 대출기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처분 금액이 대출 금액보다 높아요. 돈이 남아. 그럼 어떻게 해? 그건 누가 가져가요? 네, 정확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신탁 부동산이 대출 금액보다 높게 처분될 경우엔 우선 수익자의 우선 수익 한도액, 즉 채권 금액까지 처분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잔액은 위탁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와, 좋았어요. 역시 이 배 기자님이 이게 저 정리 문제도 아주 기가 막힌 것만 뽑네. 아닙니다. 쪽집게. 공인중개사 선배님으로서 네. 문제 어려웠나요? 쉬우셨나요? 쉽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함께 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립니다. 그렇죠. 근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대토신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신탁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대한토지신탁에 노크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서경석의 M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